시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주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암이라는 몹쓸 병에 걸려서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신을 원망했죠.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 과한 시련이다. 내 몫의 행복은 아예 없는 거냐고 울부짖었어요. 그때 제 곁에 남겨진 건 아직은 어린 두 딸과 막대한 빚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제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큰딸에게 배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제게 내려준 선물 같은 아이였던 큰딸 미네는 남편의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집을 나가서 살겠다고 했던 거였죠. 갑자기 집을 나가다니, 이 상황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대학 들어가고 보란듯이 성공할 거야.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다 같이 죽을 순 없잖아. 미네야, 엄마가 너 대학을 못 보내겠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하나만은 엄마가 대학 보낼 거야. 왜 그런 걱정을 해?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제가 울분을 토하며 소리를 치자 미네는 웃었습니다. 일종의 비웃음이었죠. 잘해줬지. 근데 말했잖아. 아빠는 이제 없다고. 아빠가 없으면 엄만 나한텐 그냥 계모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였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나는... 엄마 진짜 딸은 내가 아니라 민지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신경 꺼. 그래도 나 키워준 건 알고 있으니까 생활비는 보내줄게. 근데 나부터 좀 살고. 큰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딸인 민지도 놀랐는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죠. 하지만 큰딸은 너무나 확고했어요. 더구나 누가 봐도 상처될 것 같은 말을 어린 동생인 민지에게 했습니다. 언니 진짜 왜 그래? 내가 몇 번을 말해. 대학도 언니 원하는 곳 가게 해준다니까? 돈이 문제면 난 대학 안 가도 돼. 야, 양보하는 척 하지 마. 그냥 네가 공부 못하니까 포기한 거잖아. 왜? 나 성공시켜서 나한테 이 빚이라도 다 갚으라고 할 참이야? 맞으라고 집안 생계라도 책임지게 할 생각이면 집어치워. 성공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숟가락 올릴 생각도 하지 마. 물론 아무리 바라 그래도 내가 더 성공하겠지만. 언니,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뭐가 너무한데?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리고 그깟 설거지에서 다 갚지도 못할 빚이잖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딸의 말처럼 그 아이에게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계모에 불과했으니까요. 젊은 시절에 집안 어른들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게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에 저 역시 마지로 태어나 아래로 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남자 능력만 보고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시댁도 사자 집안에 제 남편이 될 사람도 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한 후에는 시댁에서 먼저 저희와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결혼하고 반년이 좀 넘었을 때였고요. 그 인간은 집에서도 절연당한 노름꾼이었던 겁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온몸에 담배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은 제 가방을 뒤졌죠. 야, 돈 어딨어? 너 오늘 돈 들어오는 날 아니야? 여보 진짜 왜 그래요? 저번 달에도 돈 다 가지고 갔잖아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사업하는 건 아예 손 놓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 말에 남편은 풀린 눈으로 절 노려보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우리 집으로 시집오면서 해온 것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너 양심 있으면 나한테 사업 어쩌고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내 돈 뜯으러 왔어? 가난한 친정에 돈이라도 퍼주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망할려나. 나한테 돈 가지고 갈 생각은 꿈에서라도 하지 마.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여보, 제발. 제발 좀 그만하고 정신 좀 차려요. 네? 남편은 가방을 뒤져 결국 제 돈을 손에 쥐더니 웃었죠. 왜? 억울해? 황금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잡고 보니 썩어 문드러진 줄이라서 무르고 싶어? 그럼 우리 엄마한테 연락해봐. 이 아들 버리지 말라고 설득이라도 해보라고. 시댁의 입장은 진즉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자신들도 구제하지 못하고 도박에 빠진 아들을 사람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시킨 결혼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결정에 반박할 힘이 없는 가난한 저희 집과 결혼을 진행시켰던 거였고요.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시댁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덜컥 그 결혼에 동의한 저희 집도 문제였지만 결혼 후에는 알아서 하라는 시댁 역시도 문제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가끔 제 전화를 받고는 적선하듯 돈을 보냈죠. 그리고는 그 돈에 대한 대가로 저는 혼이 나야 했고요. 넌 아직도 내 아들 마음 하나를 못 잡은 거니? 지금 결혼한 게 1년이나 가까워졌는데 아직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래서 좀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어머님, 그 일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고 가끔 저한테 돈 뜯으러 올 때만 집에 온다고요. 이야기조차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마음을 어떻게 잡겠어요? 돈 뜯으러? 너 우리 집안 지금 무시하는 거니? 표현이 무식하게 그게 뭐야? 돈을 좀 융통하러 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굳이 내 아들 욕을 내 앞에서 하면서 단어 선택을 그따위밖에 못해? 이러니 집안 교육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그 꼴 아니면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원래라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나무인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이 설득을 해주시거나 하다못해서 병원이라도 보내주시면. 설마 정신병원 이야기하는 거야? 미쳤니? 내 아들은 중독자가 아니야. 그냥 아직 어려서 잠깐 방황하는 거야. 여자 잘 만나면 달라져. 그거 하라고 너랑 결혼시켰는데 왜 나한테 그러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해. 너 하기에 달린 거야.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해내라는 뜻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억지가 어디 있나 싶은데 그땐 저도 어렸기에 시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해도 모두 제가 못나서 그런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요즘 말로 하면 그게 가스라이팅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적당한 돈을 주는 걸 반복하면서 저를 세뇌시킨 거였습니다. 그렇게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생활은 반복됐어요. 열심히 돈을 벌면 빼앗기고 아무리 숨겨둬도 소용없었죠. 헌데 얼마 후에 남편은 정신을 차리게 됐고 도박을 하는 것도 다 털어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도 집에 붙어있는 시간도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세상 다정하게 말했죠. 이제 앞으로 우린 제대로 잘 살게 될 거야. 내가 전엔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었어. 그래서 나도 잠깐 엇나갔고. 우리 엄마 보면 알잖아.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집에 돈 좀 있다고 억지로 결혼시키지 않나. 유산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질 않나. 내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게 했다고. 하지만 이젠 달라. 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정말 이제 도박장엔 안 가요? 안 가. 완전히 손 털었어. 조만간 사업도 다시 시작할 거고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응? 저야 너무 좋죠.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너무나 뜬금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몇 달을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인연을 끊어버렸던 시댁도 찾아가는 날이 많아졌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상적으로 살았던 게 2달? 3달 정도 가까워질 무렵에 제가 일하는 곳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반가워서 인사를 하며 다가갔더니 제 뺨을 때리시더군요. 너도 한패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패라니? 정신 차렸다는 둥 그런 소리 하면서 우리 집 끼어들어와 또 돈을 뜯어갔잖아? 너 뭐야? 우리 아들이 너한테 한몫 떼어주겠다고 해서 그랬니? 이제 도박 끊고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다시 도박장에 들락거린다는 말이 돌아? 정말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 이제 다시는 안 간다고. 걔 연락도 안 받는다고. 아예 잠수를 탔다는 말이야. 순간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전 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집안은 난장판이더군요. 몇 달간 저를 속인 남편이 제 돈까지 들고 도망을 쳤던 겁니다. 집 보증금은 물론이고 정말 10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들고 갔죠. 우습게도 시어머니는 저를 한패로 몰아갔고 제게 도둑년 소리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된 것도 모두 제 탓이라고 했고요. 훔친 돈을 물어내라 마라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저희 집에서도 저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돈 몇 푼에 결혼까지 시킨 부모였으니 그러는 것도 이상하진 않았죠. 때문에 저는 난데없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던 겁니다. 그때가 11월 초였어요. 낮에는 버틸만 했지만 늦은 밤에는 작게 입김도 나는 그런 날씨였죠. 당장 받을 월급은 20일은 더 있어야 받을 수 있었고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와서 길거리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저녁 10시까지는 괜찮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것은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옷을 잔뜩 껴입은 상태로 그곳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술에 취한 듯 꼬인 발음으로 혼자 중얼거리는데 잠이 달아났고 몸을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칸이 쾅 하고 열리고 그 다음은 제가 있던 곳이었죠. 나와봐. 나와보라니까. 오빠랑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문고리를 꼭 손으로 쥐었는데 덜컹거리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여기 사람 있어요. 가세요. 나가요. 여기 여자 화장실이라고요. 알아. 그래도 일단 열어보라니까. 외로운 사람끼리 나와서 말을 해보자고. 저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문은 더 빠르게 흔들거렸고 저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당시 화장실 걸쇠가 조약해서 거는 힘이 약했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문이 열리게 됐고 저는 그 노숙인과 마주보게 됐죠. 누런 이를 드러내며 제 앞에서 웃는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의 낯선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제가 실눈을 떼고 보니 그 노숙인은 사라졌고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보였죠. 그 아저씨는요? 걱정 마세요. 제가 들어오니 바로 도망쳤어요. 감사합니다. 경찰 불러드릴까요? 제가 인상착의도 확인을 했거든요. 아니요. 아니, 그럼 일을 못 갈 수도 있고 당장 출근도 해야 해서요. 남자는 제 말에 살짝 당황하더니 묻더군요. 혹시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 그러니까 이 화장실에서 계신 건가요? 저는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 역시도 경계가 돼서 잔뜩 나를 세우고 있었죠. 그랬더니 남자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제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아닌데요. 여기서 지내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까 그런 놈들이 여기 바글바글해요. 제가 떠나면 또 오고도 남을 위인들이고요. 그러니까 혹시 갈 곳 없으시면 여관, 아니
거기도 위험한데.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때요? 네? 그쪽 집이요? 뭐 절대로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직장도 있고요. 집에 어린 딸도 있어요. 불편하시면 방을 잡아드릴 수 있는데 사실 거기도 요즘 말이 많아서요.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어떠세요? 저도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상만 보고도 어쩐지 믿음이 갔고 실제로도 그 사람 집에 갔을 때 예쁜 꼬마 여자아이가 있어서 안심이 됐죠. 물론 그곳에서 지낸 것은 딱 이틀이 전부였습니다. 일하던 곳에서 가부를 받아 작은 쪽방을 구할 돈을 마련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게 인연이 되어 얼마 후에 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됐어요. 처음 봤던 그 꼬마가 바로 앞에 말했던 큰딸인 민혜였죠. 재혼을 하게 된 남편은 3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민혜의 나이가 4살이었으니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엄마처럼 잘 따랐고요. 그때는 아마도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맞이라는 이유로 매번 돈을 요구하는 친정도 없었고 밤낮으로 일을 해도 돈을 빼앗아 가던 남편도 없었으니까요. 그 대신 비록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도 부지런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이 자리했죠. 거기에 더해 재혼하고 2년 뒤에 둘째이자 막내인 민지를 낳은 겁니다. 심지어 둘은 친자매처럼 사이도 정말 좋았어요. 민지가 4살 무렵에는 이런 말도 했죠. 난 커서 민혜 언니랑 결혼할 거야. 언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 말에 남편이 장난스럽게 발끈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아빠랑 결혼한다고 하지 않아? 나는 아빠는 어쩌고?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난 민혜 언니랑 할 거야. 언니는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멋지니까. 왕자님 같아서 좋아. 단순히 어린 나이의 말이긴 했지만 저도 그 부분은 인정했죠. 큰딸인 민혜는 정말로 똑똑했어요. 자식 키우는 부모님이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저 역시 민혜는 커서 뭐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학원 한번 다니지 않아도 공부도 정말 잘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민혜의 성적표를 받고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민혜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반에서 1등을 했어? 와, 민혜는 나중에 서울대도 들어가고 꼭 판검사 돼서 아빠랑 엄마 먹여 살려야 한다. 알았지?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장난으로도 하지 마. 이 맞이라고 우리 노후 책임지라는 말은 하지도 말라고. 남편은 입술을 삐죽 내밀더군요. 에이, 그냥 해본 말이지. 그리고 내 딸인데 그 정도는 다들 하잖아. 자식 농사 잘 됐다 그걸 확인받은 거고. 그래도 하지 마. 난 자식 농사라는 말도 싫어. 농작물은 결국 팔아서 돈으로 바꾸잖아. 난 우리 민혜 그냥 훨훨 날아가게 할 거야. 절대로 가족들 위해서 희생시키지도 않을 거고. 우리 노후도 책임지게 안 할 거야. 남편은 그 말에 웃더군요. 알았어. 이제 장난으로도 그런 말 안 할게. 훨훨 날게 그렇게 할게. 과민 반응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이였고 늘 가족들에게 그런 책임을 지라는 말을 들어와서 제 자식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자식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착하다, 우리 딸이 효녀다 이런 말로 집안일을 떠맡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마냥 칭찬인 줄 알았는데 동생들을 돌보라는 압박, 집안일을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혜에게 집안일도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모두 제가 알아서 했죠. 또 언니라고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양보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민지와 민혜가 다투는 일이 있어도 잘잘못을 따져서 사과하게 했죠. 하지만 그렇게 잘 키웠다고 생각한 제 딸과의 사이가 그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민혜를 따르던 민지는 충격이 컸던 것 같았죠.
혼자 살겠다고? 어쩜 언니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빠 돌아가시면서 남긴 보험금으로도 이 빚 갚으려면 한참 멀었잖아. 그런데 잘 됐다고? 뭐가 잘 됐는데? 엄마 바보야? 그런 말을 듣고도 언니 편에 들고 싶어? 어른들이 풀어야 할 문제야. 민지, 넌 그런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 진짜 답답하다. 엄마가 죄인이야? 솔직히 말해서 엄마 내 친엄마잖아. 그런데도 나랑 언니랑 차별하기로 했어? 아니, 오히려 언니한테 더 잘했어. 근데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저런 식으로 우리 집이랑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나오는데 화를 내야지. 엄마가 자꾸 감싸고 도니까 저렇게 이기적으로 잘한 거란 생각은 안 들어? 이기적이면 어때? 너도 마찬가지야. 현실적인 거 어린애가 고민하는 거 아니야. 넌 딱 너 나이에 맞는 고민하면서 자유롭게 살아. 엄마처럼 살지 말고. 서운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제가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제가 서운했던 것은 하나였죠. 좀 더 내 품에 있으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주길 바랬던 거였습니다. 돈 달라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면서 좀 더 곁에 있어주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빚을 좀 더 갚을 각오를 하고 남편의 보험금의 절반을 미네에게 내어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다행인 건 딸은 집을 나가도 종종 저희 집에 왔어요.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도 들어갔죠. 어찌나 캠퍼스가 넓은지 차를 한 대 뽑든가 해야 될 것 같아. 다리가 너무 아프거든. 수업도 여기서 듣고 또 한참 걸어가서 또 듣고 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느낌도 들고. 미네의 말에 민지는 발끈해서 따지듯 말했습니다. 언니, 대학 들어간다고 아빠 사망보험금까지 엄마가 준 건 알아? 그런데 차? 진짜 어이가 없다. 우리 엄마 손목 안 좋은데 설거지까지 하고 있다고 그걸 알긴 해? 내가 엄마한테 차 사달라고 했어? 뭐가 문젠데? 지금 말 다 했어? 전 가만히 듣다가 끼어들어 말다툼을 끊었죠. 둘 다 그만해. 오랜만에 얼굴 보는 자리야. 그래도 엄마 미네 저게 언니한테 저거라니 말 가려서 해? 제 말에 미네는 만족스러운 듯이 웃었습니다. 나 돈 충분히 벌고 있어. 대학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과외만 해도 큰 돈이 탁탁 떨어지고 있고. 그깟 자동차가 무슨 대수야. 지금 당장이라도 살 수 있는 건데. 엄마가 아무래도 못해줘서 미안한데 돈 잘 번다니 됐어.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이것저것 사지 말고 잘 모았다가 집을 사거나 공부를 더 해. 됐어.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쓸 거야. 잔소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도의적인 책임? 그건 질 거야. 우리 아빠잖아. 엄만 내 계모고. 미네의 말에 민지는 소리를 꽥 질렀죠. 야! 진짜 미쳤어? 돈 많이 벌면 다야? 계모? 너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뭘 틀린 말 했어? 그리고 돈 준다잖아. 입 다물고 넌 공부나 해. 머리도 멍청해서 뭐 제대로 할 수 있는진 모르지만 그 머리에 대학은 나와야 인간 대접은 받을 수 있지 않겠니? 민지는 그날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미네는 모든 게 짜증난다는 듯 돈을 던지듯이 바닥에 내려놓고 나가버렸습니다. 모든 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된 것인지 마음이 너무 아팠죠. 무엇보다 세상 둘도 없이 사이가 좋았던 아이들의 사이가 벌어진 게 가장 슬펐습니다. 실제로 미네가 집을 들쑤시고 간 날에 민지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죠. 내가 전년 따라잡고 만다. 보란듯이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업 제대로 해서 복수할 거야. 그러지 마. 엄만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안 괜찮아. 매번 계모 그 소리 듣다 나도 미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꼭 던져야 해? 우리한테 스트레스 풀러온 게 아니면 저게 뭐냐고. 이럴 거면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든가. 정기적으로 와서 속만 뒤집고 잘난 척만 하잖아. 인간이 어떻게 저래?
양심은 아빠 돌아가실 때 그때 같이 죽었던 게 확실하다고.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응? 엄마도 작작해. 감싼다고 저게 감싸질 인성이야? 저게 언니의 본 모습이었다는 생각은 안 해? 엄마한테 돈을 던지고 갔다고. 계모라고 모욕적으로 말을 했고. 차라리 인연 끊어. 왜 우리가 언니한테 이런 취급받아야 해?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둘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고 결국 민지는 어느 순간에 터져서 미네가 다시 방문했던 날에 인연을 끊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죠. 헌데 미네의 반응은 이랬어요. 내가 왜? 내가 왜 인연을 끊어야 하는데? 둘 다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 민지, 넌 아직도 학생이고 엄마는 식당에서 청소나 하고 있고. 아니야? 미네, 너도 그 말 못하니? 도대체 말을 왜 그렇게 못되게 해? 내 말이 틀렸어? 뭐 돈 안 받을 테니 인연을 끊으라고? 나도 좋아서 돈 주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내가 결혼할 때 부모 자리에 누구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일종의 투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 아니야?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눈물을 참고 타일렀죠. 미네야, 그런 건 돈을 주지 않아도 엄마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차라리 돈 말고 예전처럼 우리 다 웃고 떠들고 했던 때로 돌아갈 순 없니? 꿈도 크네. 아빠가 죽은 마당에 예전? 엄마는 그래서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야. 내가 돈을 주는 건 우리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싶은 거야. 받은 만큼 부모 노릇만 하고 빠져.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야? 난 그때까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거고 그 정도 능력은 충분해. 됐어? 미네야, 엄마한테 혹시 뭐가 서운했다거나. 아, 진짜 말귀 못 알아먹네. 엄마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계모야. 계모는 어쩔 수 없는 계모라고.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면서 친딸처럼 잘해주길 원하는 건 욕심이야. 그날 결국 민지는 미네와 대판 싸웠습니다. 서로 엉겨붙어서 머리를 잡고 손톱으로 핥히기까지 하는 몸싸움까지 한 거였어요. 언니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결혼하고 싶다던 민지는 그날로 완전히 미네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죠. 더구나 아주 가끔씩이라도 집에 찾아오던 미네 역시 발길을 끊고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기만 했고요. 그저 종종 문자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됐다. 집을 이사했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죠. 실제로 이사한 집 주소를 보니 아주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이었고 저는 거기에 반찬만 종종 보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알겠고 성공했다는 것도 알겠지만 차라리 눈앞에서 싸울 때가 더 나은 것 같더군요. 어떤 날은 잊은 듯 살다가도 또 어떤 날은 죽도록 허전해서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죠. 엄마, 또 손목 안 좋아? 왜 이 시간에 일어나 있어? 찜질해줘? 아니야, 민지, 넌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엄마 괜찮아. 설마 또 언니 생각해? 엄마, 그러다 병나. 언닌 그냥 포기하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자꾸 마음이 그래. 꼭 돌덩이를 올린 것처럼 무겁고. 혹시 미네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돈을 또 보냈더라. 혼자 잘 살면 되는 건데. 엄마는 그 소리가 또 나와? 그냥 받아. 좀 뻔뻔하게 받으라고. 엄마가 그러니까 언니가 그따위로 잘하고 인성에 하자가 있는 거야. 적선하는 것처럼 티내면서 돈 주는 꼴 보라고. 난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살아. 내가 취업해서 자리 잡고 엄마 보란듯이 잘 살게 할 거야. 난데없이 민지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 제가 제대로 일어나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겠다는 목표로 했던 거죠. 새벽에는 목욕탕 청소, 저녁에는 식당 서빙과 설거지, 그리고 점심부터 오후까지는 구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잠은 2시간, 3시간씩 쪽잠을 잤고 그렇게 6년 동안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덕분에 빚은 거의 다 청산했고 민지 역시도 그 무렵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너무 무리한 탓인지 제 몸이 고장이 나더군요. 엄마, 병원에선 뭐라고 해? 어깨 수술 받아야 한대?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50견이라고 하더라. 큰 병 아니야. 요즘엔 어린 사람들도 걸린다고 하더라. 주사 한 방 맞았으니 괜찮아지겠지. 장난해? 50견 그거 한 번 걸리면 오래 가잖아. 나도 알거든. 주사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무리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 근데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야? 해야지. 이미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그걸 왜 안 해? 언니가 돈 보내주잖아. 그냥 좀 쉬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 할게. 요즘 취업 힘들다는 거 알아. 예전이랑 다르다는 것도. 취업 스터디인가 뭔가 하고 자격증 따는 것도 시간 없어서 허덕거리면서 무슨 아르바이트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엄마 그럼 더 병나서 힘드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다. 저는 할 자신이 있었어요. 어깨가 불편해도 참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알아서 못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드문드문 연락만 오던 미네가 결혼을 할 거라며 남자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던 거였죠. 사위의 직업은 학원 강사였고 집도 제법 잘 산다고 했습니다. 반대를 할 주제도 못 되는 형편이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저는 미네만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딱 2년, 아니 1년만 기다려줄 순 없겠니? 엄마 이제 빚도 다 갚았어. 그러니까 돈 모으는 건 얼마 안 걸려. 너 이렇게 가면 빈손으로 보내야 하는데 조금만 더 뒤로 미루면. 제 말에 미네는 짜증을 냈죠. 누가 뭐 달라고 그랬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엄마 마음대로 뭘 결정해?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결혼할 때 그냥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난 거기에 해당하는 돈도 지급했고 엄만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해. 미네야,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이야. 엄마도 처음 결혼할 때 빈손으로 갔는데 난 너 그렇게 보내기 싫다. 더구나 집안 차이도 있으니 너한테 혹시나. 됐고. 그건 엄마가 살던 시대나 해당하는 소리야. 요즘에 여자만 능력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집안까지 볼 필요 있어? 나 알아서 잘 살 거고 도움은 필요 없으니까 괜히 그런 말 하지 마. 설마 내가 결혼하면 지원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돈이 더 필요하냐고 물었어. 아니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있어. 그냥 결혼식에 참석해서 꽃같이 웃어. 그게 엄마 할 일이야. 다른 사람 결혼식에 저도 몇 번이나 참석했지만 늘 이해하지 못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들이 자식을 보며 우는 게 그랬죠. 다 큰 딸이 시집 간다면 축하를 해줘야지 어째서 울기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헌데 막상 제가 부모가 되니 느낌이 다르더군요. 늦은 밤 낯선 사람을 따라 들어간 집에 우두커니 있던 미네의 얼굴. 제가 떠나던 날에 제 치마를 잡고 올려다보던 동그란 두 눈. 저에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던 볼빨간 딸아이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주마등처럼 말이죠. 그런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흰 면사포를 쓰고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데 가슴이 묵직하더니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었죠. 민지는 그런 제 화장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울긴 뭐하러 울어. 뭐가 예쁘다고. 지 혼자 잘 살겠다고 뛰어나갔고 실제로도 잘 살고 앞으로도 우리보다 더 잘 살 거야. 이번에도 외제차 뽑았다면서 얼마나 자랑을 했어. 망할 그 빨간 자동차 내가 나가면서 확 못으로 긁어버릴 거야. 아우, 난 속이 후련해. 이제 그 찌긋찌긋한 잘난 척 안 들어도 되니까. 근데 엄마가 거기서 왜 우냐고
너 어릴 때 언니랑 결혼하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 아, 기억 안 나. 저게 뭐가 좋다고. 그리고 어릴 땐 뭣도 모르고 하는 말이야. 엄마도 그만해. 이제 언니 우리랑 아예 인연 끊을 거라고. 예전부터 그랬잖아. 결혼 전까지만 이럴 거라고. 그니까 엄마도 이젠 그만 좀 해. 이제 우리 둘뿐이라고 생각하자는 말이야. 알았어? 너무 미워하지 마. 그래도 너한테 미는 정말 잘했어. 말은 못되게 해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고, 너한텐 용돈도 쥐어주고 했었잖아. 차라리 그거 안 받고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했거든? 난 오히려 더 모욕적이었어. 뭐든 돈이면 다 된다는 저런 썩은 생각하는 언니는 필요 없다고. 결혼식 끝내고 돌아오면서 주차되어 있던 그 차를 발로 한 대 차겠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한동안 속을 끓였죠. 신혼여행이 끝나고도 저희 집에 들르지도 않고 정말 완전히 연락이 끊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저 저는 다달이 반찬을 만들어 그 아이 집에 보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땐 민의 문제가 아니라 민지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고 취업 준비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쉽지 않자 다른 일이라도 병행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그날도 일을 하고 돌아온 민지와 한바탕 말다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잠에 들지 못해서 타는 속에 물을 한 잔 먹고 있었죠. 그때 시간은 새벽 2시였고 목욕탕 청소를 갈 준비를 해야 해서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헌데 그 시간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그리고 그 전화는 다른 곳도 아니고 경찰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민혜의 신분증 그리고 사위의 이름까지 운운하며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응급실로 오라는 말을 하니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까지 들렸습니다. 한참 멍하니 있는데 민지가 절 흔들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뭐야, 왜 그래? 민지야, 지금 이거 꿈이지? 엄마? 방금 엄마가 비명 질렀잖아. 꿈 꿨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아니다 하는데 휴대폰 문자로 병원 주소가 찍혀왔고 전 그걸 보고 다시 비명을 질렀죠. 민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던 걸 떠올리며 민지에게 빨리 택시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달려나갔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민지가 겨우 저를 부축해줬죠. 택시 안에서부터 울면서 시체가 보관된 곳으로 향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모습은 도저히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건 내 딸이 아니에요. 내 딸이 아니라고요. 일단 동승자로 있던 이종구 씨는 수술 중인데 사고 현장에서 유류품이 발견됐고 김민희 씨의 신분증, 휴대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짐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추후에 치과 기록 대조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확인이 필요해요. 저는 오열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내 딸 아니라고요. 내 딸 아니라고. 불에 타서 알아보긴 힘드시긴 하겠지만 소지품이라도 봐주세요. 전 그 사람에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제발 아니라고 해줘요. 내 딸이 왜 죽어? 왜? 당장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 딸 좀 일어나라고 해주세요. 네? 아직 안 된다고.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못했는데 안 된다고요. 이거 동의 못해요. 우리 민혜 아니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민지는 울면서 절 끌어안았죠. 저거 언니 결혼 반지 맞잖아.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응? 설명을 듣기로는 교통사고였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그걸 조사 중이라고 했지만 내부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엔진 쪽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차량을 집어삼켰던 거죠. 불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위는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 중이던 사위에게 가서 아무리 따져도 모른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라 저는 몇 번이나 기절을 했고 민지만은 침착하게 미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이도 저보다 슬픔이 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니한테 그러지 말걸. 언닌 죽어서도 날 원망할 거야. 그렇지? 아니야,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나 사실 언니 보고 싶었어. 진짜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야. 미워하려고 해도 밉지가 않아서 그래서 더 모질게 말하고 그랬는데 내가 성공해서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 나 어떡해? 언니 보고 싶어서 어쩌지? 뒤늦게 눈물을 터뜨린 민지를 안고 저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 슬픔을 떠올리면 당장이라도 미네를 따라가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장례까지 치를 계획을 하면서 미네의 친구, 동창까지도 민지가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나온 뒤에 치러질 장례였지만 쓸쓸하게 텅 빈 장례를 치르기 싫다며 미리 연락을 했던 거죠. 우리가 아는 번호라는 게 워낙 오래된 번호라서 연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연락이 닿은 사람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전해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죠. 미네 어머님이시죠?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절대 장례 치르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그쪽이 누군지 알아야. 미네랑 엄청 친한 친구예요. 근데 저도 말하기가 그래서 장례식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자세한 건 일단 이야기 들어보고 할 테지만 장례 미루세요. 네? 그 말만 남기고 끊긴 찜찜한 전화였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딸과 함께 퇴원을 했다는 사위를 찾아 나섰죠. 그날 우리 딸이 산다는 신혼집에 처음으로 가게 된 것이었는데 사위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는 안 하시고 왜 여기 오셨어요? 뭐 가지고 갈 거라도 있나 싶어서요? 뭐? 자네야말로 아내가 죽었다면서 한번 와보지도 연락도 안 해? 기억이 없는데 어쩌라고요. 솔직히 그 여자가 제 아내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사고 당시에만 기억이 없는 거 아니었나? 뭐 드문드문해요. 어쨌든 장모님이 저한테 따질 그런 입장 아닌 걸 알아요. 계모시잖아요. 혹시 보험금 때문에 이러세요? 그 사람 보험금 제가 다 차지할까 봐? 말을 해도 자네 진짜 미쳤나? 뭐 떨어질 것도 뭣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발 돌아가세요. 저도 바빠요. 나가시라고요. 우린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헌데 그때 사위의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했죠. 집에 물건들도 다 나와 있고 서랍도 다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흡사 저희 첫 번째 남편이 도망칠 때와 너무나 닮아 있더군요. 민지 역시도 그게 너무 찜찜하다고 했죠. 어디론가 도망이라도 치려는 듯 꾸는 게 우리 딸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든다더군요. 저는 당연히 반박했습니다. 설마 멀쩡한 직업도 있고 집도 잘 사는데 왜 우리 미네를 죽여? 엄마, 원래 결혼했는데 여자가 죽으면 남편이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라. 다들 그렇게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그 새벽에 갑자기 나가서 사고가 났어. 근데 언닌 그대로 두고 불이 났다고 혼자 튄 놈이야. 언닌 그 꼴이 됐는데 사지 멀쩡하게 퇴원까지 했다고. 뇌출혈 조금 있는 걸로 기억을 잃어? 유리한 건 다 기억하고 있고 엄마가 계모라는 말까지 하는데 무슨 기억을 잃어. 거짓말이야. 망할 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인다니. 아니 그 블랙박스 내가 분명 언니 차에 달린 걸 봤는데 그게 왜 없어? 그래, 형부가 아예 떼어버린 걸 거야. 캥기는 게 있을 테니까. 근데 다른 차에 달린 건 못 됐을걸? 다른 차에 달렸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찾아? 왜 못 찾아? 사고 당신 모르겠지만 출발할 땐 알 수 있지.
주차된 차에도 달려있으니. 뭐? 그걸 어떻게 알아? 실은 내가 열받을 때 언니 차 긁으러 몇 번 왔거든. 민지야. 몰라. 그래도 열받아서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다고. 진짜 긁은 거 아니야. 그냥 주변에 맴돌기만 했던 거라고. 민주 말로는 미네의 차 앞뒤로 늘 같은 차가 주차돼 있었다고 하더군요. 약간 어이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 미네의 차 번호가 5885라면 늘 양쪽으로 5884, 5886이 어떻게든 주차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일종의 강박으로 시작했던 장난이었다는데 덕분에 사고가 나던 날도 기록이 되어 있었죠. 우린 그걸 받아왔고 서둘러서 그걸 휴대폰에 연결해서 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딸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죠. 왜냐하면 그 안에 찍힌 운전자는 저희 딸이 아니었어요. 많아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사위가 차 안에서 뽀뽀하고 안고 있다가 출발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불륜이고 뭐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하나뿐이었죠. 미네가 살아있어. 그치? 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그래 엄마. 이제 된 거야. 응? 일단 경찰에 내가 알릴게. 우리 언니 아니라고. 근데 그럼 우리 언니 어디 있는 거야? 신혼집에도 없으면... 그때 문득 스치고 지난 생각은 고급 오피스텔 주소였어요. 결혼 전까지 제가 반찬을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주소를 잊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작은 애한테는 경찰서로 가라고 하고 저 혼자 그 주소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한참 두드렸죠. 하지만 그 이전처럼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나와서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죠. 헌데 뚜루루루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린 겁니다. 근데 제 딸의 얼굴이 아니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와서요. 미네 어머님 맞죠? 저를 아세요? 저 미네 친구예요. 들어오세요. 일단 그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저는 순간 의문의 전화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쪽이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건가요? 그 아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전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준 그 아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친구 일을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미네 진짜 힘들게 살았던 거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도 취업하고... 아니요. 어머님 걱정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저도 도저히 못 보겠어서. 실은 어머님이 반찬 보내주셨을 때 주소랑 전화번호 몰래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로 연락드린 거고요. 미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셔서 그 빚이 많다고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도 안 들어갔다고요. 네? 아니 왜? 저도 몰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머님이 돈을 안 받을 거라나? 동생도 자기 때문에 대학까지 포기할 아이라고. 그 꼴은 못 본다면서 본인이 악역이 되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 아가씨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블랙박스를 본 것보다 더 충격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악착같이 일을 했고 고시원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집에 올 때는 아가씨 옷을 빌리고 차를 빌려서 찾아왔다고 했고요. 돈이 많다면서 척척 던지고 갔던 그 돈도, 민지에게 용돈이라고 주던 그 돈도 옷 한 벌 사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것들이었던 겁니다. 하루 16시간을 일을 하면서 340만 원 좀 넘게 받았는데 그중에 200을 절 주고 50만 원은 민지에게 줬던 거였죠. 제가 같이 살자고 했는데도 그건 또 싫다고 그러고, 그러다 종구라는 남자가 다시 공부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어머님 빚도 다 갚았으니 이제 자기 꿈 펼칠 거라고 선택한 결혼이었죠. 근데 그놈이 완전 바람둥이에 강산지 뭔지도 개뻥이었고요. 맙소사, 그걸 왜 말도 안 하고... 그건 몰라요. 따로 나와서 산다는 소식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확신은 못해요. 죽은 사람이 미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도 답답해요.
주소 일단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전부라서. 다행히 그 주소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자마자 쓰러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 딸은 모든 걸 체념한 듯 제 곁을 지키고 있었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에 물건 하나 없이 텅 빈 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도 못하고 울고 또 울었죠. 엄마 미안. 엄마가 이럴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 이거사,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러고 살았어, 이 바보야? 나처럼 살게 하기 싫었는데 왜? 엄마 속을 이렇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했니? 우린 너 죽은 줄 알고. 울지 마, 엄마. 잘못했어. 진짜로 다 제자리만 찾으면 그때 말하려고 했다고. 뒤늦게라도 대학 들어가서 거짓말이 아닌 진짜로 성공하려고 했답니다. 헌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사기 결혼까지 당하게 되니 도리어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남편과 딱 하나 약속했던 것이 있다는데 저와 동생에게 자신이 잘 살고 있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거짓말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게 하필 발목을 잡힌 거였죠. 저는 울분이 터져서 그날 저녁에 딸과 함께 사위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 바로 앞에서 캐리어를 싸고 나가려던 걸 만났죠. 자네 어디 도망가는 건가? 내 딸 안 죽은 거 알았지? 불륜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인두껍을 쓰고 어쩜 사람이 그래? 사기 결혼에 내 딸을 협박까지 했다고? 헌데 제가 따져도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뭐 딸 안 죽었으면 된 거잖아. 근데 뭐 어쩌라고. 미안하다고 내 딸한테 사과해 당장. 뭐가 미안해? 어차피 미네 쟤도 내가 돈 많이 번다니까 좋아한 거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면 그걸로 땡인 거지. 내가 뭐하러 사과를 해? 지 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그거지. 멍청하게 집에 헌신하면서 살아놓고 누구 보고 사과를 하래? 이 꼴 난 건 아줌마 때문이야. 그러니까 원망하고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지.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고 민희는 그런 저를 안아줬죠. 그러자 그 인간은 더 신나서 비아냥거리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에서 징징거리는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열리면서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이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인간이 신발을 신은 상태로 들어와서 상황을 쓱 돌아보더니 말했죠. 너야? 네가 종군가 덕군가 그놈이야? 순진한 내 동생 꼬여서 사고로 죽게 한 게 너냐고? 맞아? 차량이 불타는데 혼자서 빠져나온 놈이 너냐고 물었어. 누군데요? 난 기억 없어요. 내가 누구냐고? 나 저승사자. 기억 없으면 오늘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이 호로 잡놈아! 그 남자는 마치 지리산의 반달곰 같았습니다. 사위에 멱살을 들어 올렸을 뿐인데도 옷이 찢기더군요. 그리고 거의 반쯤 들어서 던지는 걸 봤죠. 헌데 그 뒤에 민지가 슬쩍 집으로 들어왔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설명을 했죠. 내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마침 치아 기록이 나와서 피해자 가족들한테 연락이 갔거든? 그때 만났는데 조폭이래. 엄마, 형부 사람 잘못 건드린 것 같아. 들어보니 그 죽은 여자도 형부가 결혼한지 몰랐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집 아냐고 해서 끌고 왔는데 무슨 기술자처럼 현관문까지 따고 들어온 거야. 한 방에 따더라니까. 그때 사위는 반대편으로 날아갔고 저는 흠칫 놀랐어요. 저러다 진짜 사고 난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때 미네가 제 휴대폰을 슬쩍 빼앗았고 민지는 제 등을 떠밀었죠. 그때 사위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오히려 민지는 열려있던 현관문을 꽉 닫아줬습니다. 때론 매가 약이 될 때가 있다는 미네의 말을 끝으로 우린 그곳을 빠져나왔고요. 뒤늦게 사정을 다 알게 된 민지도 오해를 풀었고 우린 다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형편이 바로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제게도 믿는 구석이 있었죠. 저는 민혜에게 통장을 주면서 말했어요. 공부 시작해.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야.
딸은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라서 다시 닫았죠. 이렇게 큰 돈이 엄마가 어디 있었어? 이 돈 뭐야? 뭐긴 뭐야. 미네 네가 이제까지 준 돈이야. 이걸 엄마가 어떻게 써? 엄마! 아예 안 쓴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채워 넣은 거야. 그게 2년이 더 걸린 거고. 결혼할 때 어떻게든 맞추려고 했었는데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부해. 그때 민지도 통장을 내밀었죠. 한 발 늦었네. 나도 언니가 준 돈 하나도 안 썼거든. 곧 취업할 거니까 걱정 말고 다 써. 진짜 두 사람 다 왜 그래? 왜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쓰라고 준 거잖아. 저는 그런 딸을 안아줬죠. 우리는 그날 평생 흘릴 눈물은 다 흘렸습니다. 거의 쏟아냈죠. 울지 말라고 달래주다가 울고 괜찮다고 하다가 오열하고 그랬네요. 그 일이 있고 이혼 취소 소송을 했고 민혜는 작년부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지도 드디어 원하던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둘 다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늦은 저녁에 식사를 하며 이전처럼 웃습니다. 덕분에 요즘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네요. 제 나이의 사람들은 한 번씩은 시련을 겪을 겁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느낌을 수시로 받기도 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주 작은 행복에서도 살아갈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흐릿한 추억이라도 한때라도 웃었던 기억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순식간에 부자가 되거나 큰 반전이 없는 삶이면 어떤가요? 몸 건강하게 살아있는 내 자식들 크는 거 보는 것도 행복 아닐까요? 제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모두의 가정에 행복한 일이 있길 기도드리겠습니다.